2004년 8월 어느 날 중국 간수성 젠탄시에서 풀어놓았던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노인은 흙으로 된 도로 한쪽 풀숲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도로는 비온 뒤 질퍽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한 울퉁불퉁한 길이었으며 도로변 풀숲은 마치 아이끼처럼 자라 있었습니다. 노인은 혹시나 여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려 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요! 노인은 여성의 등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그녀의 목덜미에서 무엇인가 물컹한 물건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손에 묻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라이터를 켜고 오른손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피로 뒤덮인 사람의 장기였습니다. 시뻘건 피를 확인한 순간 곱게 들어올렸던 그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숲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다리부터 머리까지 라이터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목에는 무엇인가가 감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내장 같았습니다. 노인이 라이터 불로 그녀의 복부를 비추어 보았을 때 누군가 그녀의 배를 갈라놓은 듯 했습니다. 노인은 너무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난생 처음 보는 처참한 광경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가 훼손된 것도 끔찍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바지가 벗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20대 초반의 아링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날은 마침 회사 일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비포장길을 한참 동안 걸어갔는데 이 마을을 지나 다시 산골로 들어가는 조그만 마을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한도 없고 금품을 노리지도 않은 범죄를 보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평상시에 말이 없고 착하기만 했다는 그녀의 죽음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비통함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이런 사건이 고통스러운 건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신출귀몰하고 여성의 장기를 파헤친 범인을 적출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젠타이시 여성 살인 사건이 잊혀지나 생각됐던 2004년 9월 20일 저녁 분주한 식당에 손님이 잠잠해지자 여사장과 여종업원 샤오하는 식당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들은 식당을 정리하고는 있었지만 혹시 모를 추가 손님 때문에 식당 문을 닫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식당을 청소하고 있던 여종업원이 조금 고통스러워하며 아랫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조금 전 너무 배가 고파 테이블을 치우다 손님이 남기고 간 고기를 몇 개 집어먹고 설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시간까지 참으며 청소하려고 했으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사장에게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주방에 있는 화장지를 한 손에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식당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당 건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공동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너무 무서워 두 명이서 같이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사장은 식당 손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여종업원과 함께 가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공용 화장실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당 청소를 하던 여사장은 화장실로 달려갔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종업원을 찾기 위해 모든 화장실 칸을 열어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여종업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인근 언덕으로 올라가는 풀숲 쪽에서 신음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직원 샤오화는 이미 기절한 상태였고 누군가 화장실로부터 10여 미터를 끌고 간 듯했습니다. 여사장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을 때 샤오화의 하반신은 피로 흥건해 있었습니다. 복부를 절개해 내장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벗겨진 상태로 여성을 도려내려 했습니다. 아마도 용의자는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그녀를 버려두고 도망간 듯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인상착의와 몽타주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 상황은 워낙 어두운 저녁이었고 겁에 질린 상태였기 때문에 용의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몽타주로는 범인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3일 후 깐저우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한 여성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펑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날 저녁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려 나가보았더니 아주 키가 큰 한 남성이 술이 취해 대뜸 얼마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자 펑은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며 그 남성을 밀쳐냈는데 그 남성은 갑자기 그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두 손으로 목을 조였다고 했습니다. 무서웠던 그녀는 살려달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거주하고 있던 집주인이 달려와 그녀를 구해주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폭행했던 남성은 도주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폭행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은 재빨리 피해 여성으로부터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완성된 몽타주를 확인한 경찰은 그를 알아보는 듯하며 이거 교진구 아니야? 교진구는 인근 경찰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질과 폭행 사건으로 수십 차례 경찰서를 불려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진구는 술을 마셨다면 취하게 마시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거나 폭행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경찰은 교진구의 사진을 출력해 폭행당했던 여성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정확히 그 남성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교진구는 1970년생으로 장해시 간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진구는 어린 시절 5가족과 함께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3명의 누나와 위로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구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989년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절도와 폭행을 일삼더니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사춘기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서 모범수로 선정된 진구는 1년을 감형받으며 5년 6개월을 복역하고 1994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3년 만에 또다시 강도죄로 구속되었습니다. 2001년 5월 17일 그는 3년형을 선고받고 노동교화소로 보내져 비참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14일 교도소에서 감형을 받고 조기 출소한 진구는 4월 21일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우연히 시비가 붙은 여성과 말다툼을 했는데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진구는 여성 손님과 부딪히며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어요? 뭐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똥파리가 달라붙네.
성질이 불같았던 진구는 그녀를 폭행하려 했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그녀를 폭행하지 못하자 다음 날인 2004년 4월 22일 아침, 진구는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용실로 찾아갔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진구는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그녀를 쓰러뜨린 후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들어오던 손님이 현장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녀의 지갑을 들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용의자를 확인한 경찰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잔인한 여성살인 사건의 방법과 아주 유사한 것 같았습니다. 여성의 목을 조이며 살해 위협을 한 것과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젠탄시 사건의 용의자가 교진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구의 사진을 들고 식당에서 피습당했던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시 범인이 혹시 이 남성이 아니냐며 물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는 경찰이 가져온 사진 속의 남성이 맞다며 확인해 주었고, 얼마 후 경찰은 교진구를 검거해 조사실에서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8월 달에 어디 있었나? 진구는 한참을 고심하더니 장애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애시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두 번째 사건의 장소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죽였어 안 죽였어? 죽이긴 뭘 죽여요? 현장에서 나하고 관련이 있는 증거가 나오면 순순히 자백할게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음 날 진구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2005년 1월 6일 깐수성 법원은 교진구를 살인, 강도, 강간 등의 4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모든 범죄를 인정했던 그는 법정에서 돌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증언했고,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며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2005년 1월 17일 오후 3시 30분 깐수성 법원은 교진구에게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벌금 2,000위안을 취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구는 두 사건에 대해 범행을 부인했고, 검찰 측은 살해된 여성과 화장실에서 장기가 적출된 영상을 1시간 동안 보여주며 증거로 제시했으나 진구는 끝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이 검거된 교진구의 재판은 2005년 이후 6차례 재판이 거듭되었고, 2016년 11월 10일 교진구는 무죄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미 2018년 6월 20일 최종 판결에서 본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진구가 8월 12일과 9월 20일 두 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으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진구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사형 집행은 하지 않았고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어 적출기가 진짜 본인인지 아니면 진짜 적출기가 지금도 어디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1964년)
중국 정부는 한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웨이진하이의 할아버지 또한 전쟁과 생존의 갈림길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사망한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아버지는 아들 웨이진하이와 가족을 데리고 시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는 시안에서 어렵게 자리를 잡으며 아이를 키우려 했으나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웨이진하이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매일 싸움을 하고 다녔는데 그의 나이 16살에 이미 조직의 보스 역할을 하며 학생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는 머리도 아주 영특해 사람 다루는 법을 알고 있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나서지 않고 동생을 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앞으로 흑사회를 이끌 두목이라 인정받으며 리틀 블랙, 중국어로 샤오헤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직원의 동생이 보복을 당했다며 하소연하자 이를 참지 못한 웨이진하이는 조직원을 데리고 상대 패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에 진입하기도 전에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하며 창피를 당하고 말았는데 야 이놈들아, 지금 학생들 수업 중인데 어딜 들어가? 왜 여기서 가? 경비원 아저씨는 키도 작고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어린 학생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혼내서 돌아가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지금 본인 앞에 서 있는 학생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영감, 어디서 싸가지 없게 내 앞을 막아? 어? 그때 뛰어있던 동생들이 저씨 샤워해요 뭐냐고? 큰일 났네. 샤워해인지 옹해한지 나는 그딴 거 관심이 없으니까 얼른 꺼져 이놈들아. 그러나 동생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웨이진하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경비원의 면상을 내려쳤습니다. 어디에서 내 앞을 막고 지랄이야? 나 샤워해야. 웨이진하이와 패거리들은 쓰러져 있는 경비원을 쉴 새 없이 구타했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나 진짜 까부겠어. 잠시 후 야야야! 잠깐만. 어이씨, 이게 죽은 것 같은데? 그들이 구타하던 학교 경비원이 사망하면서 검거된 웨이진하이와 패거리들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았겠지만 미성년자의 신분이라서 최소한 형벌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5년형을 살다 나온 웨이진하이는 흩어져 있던 동생들을 불러 모으며 다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출소한 그는 더 이상 좀도둑질이 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행에 살고 있는 교도소 동기 후배에게 좋은 사업이 있냐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후배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건강식품 대리점에 좋은 물건이 있다며 알려주었고 도둑질을 하기 위해 시안에서 시닝으로 기차를 타고 달려간 웨이진하이는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훔쳐 시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 1만 8천 위안을 챙겼습니다. 1980년대 당시 근로자들의 월급이 수십 위안에 불과했으니 얼마나 많은 물건을 훔쳐서 팔았는지 짐작이 될 정도였습니다. 검거될 것이 두려웠던 그들은 시안을 떠나 허난성의 한 도시에 머물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손에 쥐긴 했지만 매일 불안에 떨며 도망다니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을 유흥업소에서 탕진하고 있던 어느 날 웨이진하이는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请假几位呢？啊，好啊，就那边怎么样呢？我说是啊，몇
어떻게 하신 짓이 묻을까? 사장이 인도한 쪽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들은 잠시 후 본인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던 맞은편 남성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小贝啊，你看什么？为什么看我呢？ 어이, 뭐 구경 났어? 왜 그렇게 쳐다봐? 사람 처음 봐? 손님은 고개를 돌리며 냉인 가지고 내가 본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웨이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서며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냐고. 순간 웨이는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앉아있던 남성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남성은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웨이는 살려달라며 발버둥치는 그를 향해 다시 한번 의자로 내려쳤습니다. 손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 식사도 못한 웨이의 패거리들은 서둘러 식당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식당에서 도망치던 공범 페이는 화가 난 듯 야, 그런다고 의자로 사람을 때려 죽이면 어떡해? 밥 먹다 쳐다볼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밥도 못 먹고 도망가게 생겼잖아. 에이씨. 아, 그럼 너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야? 저런 놈들은 따끔하게 혼내줘야 된다고. 계속 일을 치면 나는 더 이상 같이 다닐 수 없으니까 나 이만 빠질게. 전에 불건 도둑질에서 팔뚝만 그래. 일은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너희는 가져간 거에 반절밖에 안 줘? 아이씨, 뭐라고? 이제서 빠진다고? 순간 웨이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페이가 조직을 나가 자수하거나 잡혔을 때 본인이 검거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본인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에에, 야야야, 저 우리 일단 그러지 말고 숙소로 돌아가서 생각 좀 해보자. 뭐 여기 언덕 내려가는 길에 담배 한 대씩 피우고. 페이는 투덜거리며 조직원들과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이는 걸어가는 페이의 뒤를 따라오며 돌덩어리를 짚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웨이는 서둘러 담배를 앞니 사이로 물고 아이씨, 이거 그런데 말이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다. 그때 웨이는 바닥에서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어 페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돌에 맞은 페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뭐 임마야, 거기 다리 들어. 너는 팔을 들고. 웨이와 보하는 페이의 다리와 팔을 들어 언덕 불숲 깊은 곳에 버려버렸습니다. 1986년 10월 20일 오후 1시 50분 웨이와 일당은 얼마 전 어수룩한 경찰에게서 빼앗은 권총과 경찰복을 보며 아, 너 이거 한번 입어봐. 이거? 이것을 뭐 하려고? 진펑은 웨이가 입어보라는 경찰복을 입어보았는데 야야야야, 가만 있어봐. 야, 너 진짜 경찰 같은데? 이거 모자도 한번 써봐. 그들은 빼앗은 경찰복을 입고 마치 정말 경찰이 된 것처럼 범행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은행에서 현금 다발로 찾아갔던 아줌마 있지? 어디 산다고 했지? 걔가 저기 저 골드오프 가게로 들어가는 거 봤지 말입니다. 근데 가게가 일주일에 사흘은 비어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주인 없을 때 서둘러서 돈만 챙겨 나오면 되겠네. 그리고 만약에 걸린다면 경찰이 조사가 나온 걸로.
얼버무리면 되니까 말이야. 실례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나 한참을 불러도 인기척이 없자 부시지 말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챙기려고 이동하려는 순간 누구세요? 그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던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불안했습니다. 골동품 사무실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며 나오던 여사장은 네? 무슨... 여사장은 문 앞에 손님이 아니라 경찰이 서 있자 놀라며 무슨 일로 오셨...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요. 누가 문화재를 이곳에 판매했다는 제보를 해서 그게 조사차 나왔습니다. 문화재요? 우리는 그런 물건 받지 않아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부하고 근거는 어디쯤입니까?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만다. 순간 여사장은 경찰 직원은 거칠게 자란 수염과 마치 씻지도 않은 몰골을 한 그들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혹시 신분증 있으세요? 경찰 신분증이요. 이 아줌마가 신분증은 무슨... 우리 경찰이야. 경찰. 여사장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해봐야겠다며 전화기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그러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웨이진 하이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여사장은 전화기를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총성이 들리자 골동품 상점 옆에 있던 임신 8개월 된 여주인은 무슨 일인가 하며 달려나왔는데 그녀는 상점에 들어오자마자 죽어있는 그녀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잡기 위해 달려나온 웨이진 하이는 또다시 그녀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웨이진 하이 일당은 상점에서 3만 위안, 한화 540만 원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총성이 울려 퍼지자 인근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도주하는 중에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자매가 중상을 당하는 상황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중국 시안에서 발생한 최초의 총격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찰은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그들을 검거하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2달 후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강디 마을에서 3사람이 살해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들을 추적한 결과 1987년 6월 30일 잠복에 있던 경찰이 웨이진 하이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1988년 3월 28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웨이진 하이는 탈옥에 성공하며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경찰은 뒤늦게 전단지를 만들어 수배해 보았지만 자취를 감춘 그를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후인 1990년 1월 29일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주민이 시끄러운 총성이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총소리가 들린다는 근처에 잠복해 숨어 지내며 다른 범죄를 계획한 웨이진 하이와 그의 부하 쉐펑, 와이완, 거동다오를 검거했습니다. 1990년 3월 20일 시안 도립체육관에서 공개 선고가 된 후 웨이진 하이와 공범들은 시외 북쪽 언덕에서 총살되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야야야야, 너 그 가발 어디서 난 거야? 서대로 3번가 그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싶냐 이놈아? 경찰은 서류 파일을 집어들어 범인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아이, 짜증나. 왜 때려? 이것도 다 예술이란 말이에요. 2000년 8월 중국 사천성 양회연은 최근 신출 규모라는 살인 강도 때문에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집에 살던 두 자매가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온 장혜훈은 6차례 연속 살인 강도 사건을 벌이며 도주하다 잡힌 살인범이었습니다. 장혜훈은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가정 형편도 좋고 부러울 곳이 없었던 아이였지만 워낙 응석바지로 자라다 보니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는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볼일 보는 거 봐서 뭐 하냐고. 아이씨, 잔말 말고 따라와. 너 안 할 거면 방이나 보든지. 초등학교 시절 그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장혜호가 변태였다고 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볼일 보는 여학생들을 지켜보며 쾌락을 느끼던 친구였습니다. 혜우의 변태적인 습성은 변하지 않았고 중고등학교로 이어졌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여학생들을 끌고 가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빼앗는 목적이었지만 본인들의 폭행에 꼼짝 못하는 여성들의 공통점을 알아내고 점점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 행위는 얼마 못 가 경찰에 검거되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처음으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초범이며 어린 나이를 감안해 감형을 해주었으나 판결에 불만이 쌓였던 혜호는 출소 후 여성에 대한 반감이 깊어만 갔습니다. 출소하자마자 강도짓을 일삼던 혜호는 1993년 또다시 검거되며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0년 3월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혜호는 멍청했던 본인의 범행을 후회하며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징역 7년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야 이놈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 때도 되지 않았니? 애미가 관 속에 들어가서나 정신을 차릴 거야? 그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결혼해서 애 낳고 좀 정직하게 살아보자. 어머니는 중매쟁이를 통해 아들의 과거를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동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그 여성과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 아이를 낳고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혜우는 한동안 동거녀와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만 좀 하자고요. 당신 도대체 뭘 먹고 다니는 거예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그리고 왜 자꾸 변태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야, 그건 오해야. 사랑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깼냐? 내가 그걸 왜 물고 있어야 하는데? 이거 물면 그 쾌감이 더해지거든. 난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난 잠 같이 못 잘 줄 알아. 그날 밤 이후 한참 혈기왕성한 시기였던 혜호는 여자친구가 잠자리를 해주지 않자 성욕을 풀기 위해 집을 나갔습니다. 2000년 8월 23일 새벽 3시 혜호는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안회연 주택가의 집들을 두리번거리며 아이씨, 아우 씨, 열받아. 혼자 사는 여자 찾기가 이렇게 힘드냐? 나 정말 미쳐. 혜호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계속해서 찾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수룩한 현관문과 유리창이 있는 집을 눈여겨보고 다녔습니다. 아이씨, 야, 저거 혼자 사나? 혜호는 재빨리 몸을 숨겨 전봇대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비추어지는 불빛에 움직이는 여성의 실루엣을 보며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혜호는 빠른 침을 삼키며 딱 됐네, 딱 됐어. 혜호는 너무도 쉽게 열리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올해 19살인 대학생 로시였습니다. 혜호는 그녀가 잠들어 있는 침대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소리 지를 수 없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건너방에서 자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가 튀어나오며 혜우의 몸을 감쌌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혜우는 칼을 휘둘렀는데 이 자리야, 야, 아이씨, 넌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혜우가 휘두른 칼에 등을 찔린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너무 큰 목소리에 너무 놀란 혜우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혜우를 쫓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5일 후 성욕을 풀지 못했던 장혜우는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와, 이런 미친 씨, 와, 야, 거기에서 그냥 아버지가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 이번에 잡히면 10년을 살았겠다, 야. 혜우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목적지를 변경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수올리라는 외진 농촌 마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2000년 8월 28일 안익현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혼자 살고 있는 집에 한 남성이 침입해 본인을 폭행하고 갔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얼마 전 발생한 여대생 사건과 똑같은 남성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장혜우는 미용실에서 또 다른 범행을 이어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이진 않을 거야. 야, 무서워하지 마. 혜우는 미용실 여성을 방에 가두고 폭행을 한 뒤 금품을 챙겨 미용실을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용실을 나오려던 그의 눈에 들어온 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혜우는 발걸음을 멈추며 아이씨, 저 뭐야? 아이씨. 혜우는 긴 웨이브 머리를 한 가발을 들어올리며 야, 이거 기가 막힌데? 한번 써볼까? 혜우는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으며 긴 웨이브 머리의 가발을 뒤집어 써보았습니다. 와, 漂亮，真是漂亮啊！
야, 이거 정말 아름다운데? 나 맞아? 이거? 해오는 거울을 보며 자아도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덩치 큰 남성이 여자 가발을 뒤집어 쓴 변태 남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해오는 본인이 마치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해오는 늦은 저녁 본인 모습을 실험하기 위해 가발을 뒤집어 쓰고 골목길을 걸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본인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족스러워하며 여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오는 완벽한 분장으로 경찰이 본인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섰던 터라 다음 범행 대상을 찾고 다녔습니다. 2000년 9월 21일 새벽 일동 교구의 농촌 마을의 허름한 2층 집을 배회하던 해오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자고 있던 올해 17살 샤오딩은 부모님이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줄 알고 엄마? 샤오딩은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를 불러봤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라고 보기에는 덩치가 커 보이는 한 여성이 긴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자 엄마? 해후는 아들이 거실로 나오자 너무 놀라며 엄마야. 해후는 아이의 엄마처럼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샤오딩은 쪼그리고 있는 여성 앞으로 다가가 엄마를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범행을 들킬 것이 두려웠던 해오는 칼을 꺼내 샤오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때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샤오딩의 여동생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러자 샤오딩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사망한 상태였고 칼을 든 덩치 큰 여성이 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예우는 샤오딩의 여동생 샤오야오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폭행한 후 7차례 칼을 휘둘렀습니다. 2001년 2월 4일 오후 10시 40분 설날 명절 분위기로 한참 들떠있던 젊은 여성 두 사람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 조금부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언니는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 같은데? 머리가 아주 길어. 여동생은 안심하다는 듯 그래? 나는 또 변태 같은 놈이 따라오는 줄 알았지 뭐야. 그때 긴 머리를 한 여성이 다가오며 언니들 어디까지 가? 뭐예요? 린칭과 언니는 그 사람이 여장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니까. 해후는 언니의 손목을 잡아채며 골목길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동생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동생은 사람 살리라며 소리질렀고 마침 큰 길을 걸어가고 있던 시민들이 달려들자 장혜원은 그녀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2001년 2월 10일 새벽 강도 살인 사건으로 사천성 일대가 소란스럽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집은 그 변태 같은 경찰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 하나 붙잡고.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며칠 밤을 잠복근무하며 범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복근무로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경찰은
아우, 열받아. 그 변태놈 하나 때문에 며칠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아유. 그러도 말입니다. 저도 어제 와이프가 이혼 도장 찍어놨다고 찾아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놈을 잡기만 하면 그냥 아주 그냥 묵사발을 반대로 버릴 테니까. 야, 너 나 말리지 마라. 알았어? 최 형사님, 제가 왜 말립니까? 저도 그동안에 맺힌 게 있는데 저도 때릴 겁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이 차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던 그때 최 형사님, 저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덩치는 산만한데 긴 가발을... 야이씨! 잡어! 경찰이 그를 쫓아가자 담장을 넘으려던 장혜호는 혼비백산하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진 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주택가 외진 곳에서 검거된 혜호는 계속해서 주먹질을 해대는 경찰에게 그만! 그만! 야이씨! 그만 때리라고! 아파! 아파! 야, 막내야, 이마가. 와, 뭐 하는 짓이야? 경찰이 시민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이거 그냥 범인 검거 과정에서 생긴 단순 쌍방 폭행이야! 주영사는 혜우의 주먹을 본인의 얼굴에 갖다 대며 자, 너도 한번 때려봐. 짜릿해. 아이씨, 야야야야! 뭐야 이 변태 같은 놈아! 변태는 너 아니야? 여자 흉내도 잘 낸다며? 내가 너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간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쏘는다, 이 자식아. 경찰은 장예호를 검거한 후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짓거리 한번 하려고 그 어린 애들을 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야? 경찰이 또다시 혜호를 때리려 하자 또 때리려고? 혜호는 경찰을 노려보며 근데 너희들 경찰 맞냐? 왜 이렇게 선량한 시민을 그렇게 짜내는 건데? 너 그건 그렇고 그 여자 가발 쓰면 정말 여자 같은 줄 아는 거냐? 아주 혐오스럽다 이놈아. 아이, 장예호는 토라진 표정을 하며 변태 같은 놈. 2000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불과 6개월 만에 2명을 살해하고 6명을 성폭행했으며 5명에게 중상을 입힌 장혜호는 2001년 11월 사천성 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유명 이자카야 술집 식당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 료타는 실력이 좋고 친절한 셰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료타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요리를 준비하는 셰프로 일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 한 여성이 료타를 알아보며 すみません。もしかしたらルタさんですか? 저 혹시 이름이 료타 씨 아니신가요? はい、そうです。
맞습니다만. 온돈이 쓰고 이랬으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군요. 이렇게 만난다는 게 정말 얼마만이야. 야마모토는 료타가 다니던 중학교 2학년 선배였습니다. 료타가 기억하는 그녀의 이미지는 그저 낯선 얼굴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본인을 아는 척하고는 있었지만 직당 종업원 입장에서 손님을 모른 척하기에는 입장이 조금 난처했습니다. 인근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야마모토는 그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나 여기 단골인데 너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어? 저요? 저도 여기서 근무한 지는 상당히 됐죠. 그렇게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가며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한숨만 쉬어대는 야마모토가 걱정이 되었던 료타는 저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담배만 피워? 걱정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아니 별건 아닌데 우리 술집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이 좀 난처한 일을 겪고 있거든. 뭐? 뭔데? 다름이 아니라 그 동생이 얼마 전 사장한테 돈을 빌렸거든. 그런데 제 날짜에 안 갚으면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혹시 자기 돈 좀 있어? 돈? 돈은 내가 무슨 돈 있어? 내 몸뚱아리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나 아직 장가도 못 갔어. 야마모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살짝 깨물었습니다. 자기 혹시 그럼 얘는 믿을만한 애거든? 그냥 보증만 서주면 안 될까? 보증? 보증이라니? 얼마 후 료타는 야마모토의 부탁으로 다른 여종업원 선수금 차용증에 지급 보증을 선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뭐 금방 끝나는 거지? 참, 자기도 자기 다 못 믿어? 료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에이, 네? 어이가 누구를 찾으시는지? 얼마 전에 빌려간 50만 원. 빌려간 거 언제 갚을 거야? 50만 원이요? 료타는 기겁하듯 놀라며 제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제가 언제 빌렸대요? 야쿠자 행동대원이라는 남성은 얼마 전 료타가 보증 섰던 원금에서 이자가 수십만 원이 붙었으니 당장 이자부터 갚으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갚지 않는다면 직장으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료타는 전화를 끊고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료타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조폭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다시 한 번만 네 맘대로 전화 끊기만 해봐. 확 그냥 죽여버릴 테니까. 그들은 만약 료타가 돈을 갚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료타는 남성에게 매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료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만약 송금을 제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골목으로 끌려가 구타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료타가 입금을 하지 못하자 조폭 남성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야야야야! 너 입금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료타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남성은 료타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뭐 친척들 전화번호 적어봐. 가족 전화번호는 왜요? 아이, 그리고 사실 그 돈 제가 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가 갚으라는데요? 에이, 이 자식이. 야, 적으라면 적어, 이 자식아. 네가 못 갚으면 네 애미나 동생이라도 갚아야지. 이제 이자가 많이 붙어서 빚이 3천만 원이 된 건 알고 있지? 에? 어떻게 30만 원이 그 사이에 수천만 원이 되니까? 복내 몰라? 확 그냥. 얼마 후 그들의 구타를 참지 못한 료타는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야쿠자는 아무리 연락해도 료타를 만날 수 없자 에이, 쥐새끼 같은 놈이 도망가 버렸네. 예전에 그놈이 적어준 여동생 주소하고 전화번호 있지? 전직 야쿠자 조폭은 야마모토를 시켜 료타의 여동생을 불러냈습니다. 야마모토는 료타의 여동생을 앞에 두고 이전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저 오빠가 저한테 돈을 좀 빌려간 게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갚더니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네요. 오빠가요? 야마모토는 매일 료타의 여동생 루미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빚을 갚으라며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루미는 경찰서를 찾았는데 아니, 개인적인 재물을 왜 저희한테 하소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셔야죠. 저희가 뭐 추심업체입니까? 그래도 제가 빌린 돈도 아닌데 자꾸 갚으라며 협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사건 접수는 하시고 돌아가 있으세요. 그럼 연락을 드릴게요. 야마모토는 루미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를 불러내 남자 도우미가 있는 나카스의 호스트바로 데려갔습니다. 이미 그 호스트바의 단골이었던 야마모토는 본인의 술값을 루미에게 지불하라며 뭐해? 술값 안 낼 거야? 이자 내야지. 적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돈을 본인의 술값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루미를 매주 한 번씩 불러내 호스트바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값은 이자로 대신 내라며 그녀에게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호스트바의 남성들은 그녀들의 관계가 마치 신분이 나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신기했는데 아니, 두 사람은 뭐 주인과 누이 사이 뭐 이런 거야? 재밌겠다. 너 말 잘한다 얘. 와인 한잔 할래? 제일 비싼 걸로 한 병 가져와봐. 호스트바 직원들이 기억하는 루미의 모습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순진한 모습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한 마스카라와
노출이 심한 옷으로 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루미가 원하지 않는 옷차림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야마모토의 강요로 그렇게 변해간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루미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가 있는 주부였고 야한 옷차림의 의상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야마모토와 야쿠자는 루미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지속해서 폭행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녀에게서 돈이 나오지 않자 술값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야마모토는 약 1개월간 루미를 방 안에 가두고 고문했는데 그래도 별 진전이 없자 그녀의 목을 조르고 남편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하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루미가 반응하지 않자 야마모토는 동거하고 있던 27세 오스티스 종업원 기시호와 나이프로 그녀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 뭐 그렇게 참으면 우리가 봐줄 것 같아? 자기야, 차라리 젓가락으로 찔러보자. 그들은 루미의 목을 조르고 목검으로 머리를 내려쳤는데 뭐야? 야마모토는 쓰러져 있는 루미에게 다가가 그녀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미는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두 사람은 겁만 주고 계속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어긋나자 사망한 루미를 들고 후쿠오카현 다자요시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루미의 차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산책하던 시민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의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류타는 지난 과거를 구하며 동생에게 본인의 죄를 빌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0월 21일 야마모토 미유키 41세와 그녀의 동거남 호스티스 기시우, 조직폭력배 다나카 마사키 47세를 장애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21년 10월 법원은 야마모토에게 장애치사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야마모토는 수감 중 대장암으로 43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언론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루미와 그의 남편이 경찰에 11차례 협박사건을 접수했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경찰서에 마지막으로 방문해 폭행사건을 접수한 것이 2019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찾은 지 1개월 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그녀가 살해되고 난 후에서야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2011년 12월 24일) 새벽 사람이 살해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윈난성 피인완현의 한 탄광 기숙사로 출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41세인 다이신콘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이곳 탄광에서 일한 지 한참이 되었고 도시에서 워낙 떨어진 곳이라 이곳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올해 16살인 아들이 하나 있었고 재혼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조사한 결과 외부에서의 침투한 흔적이 없고 집안에서 파손된 물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내부자의 소행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범인이 있다는 가정을 하기도 힘든 이유는 바로 그들의 확실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올해 16살인 아들은 그 시간에 친구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알리바이가 증명이 되어
수사선상에서 배제되었고 부인은 이웃집에서 이웃과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던 알리바이가 증명이 되어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의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2010년 한참 바쁜 건설 현장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장가추는 셰프, 우리 저쪽에 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두 사람은 한적한 곳에 가서 담뱃불에 불을 붙이며 너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나보라는 여자는 만나봤어? 말도 봐라. 그 여자 얼마나 돈만 밝히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냐, 집은 있냐. 짜증나서 아주. 그런 여자 두 번 다시는 만나기 싫다. 너도 참 여자복 지지리도 없다. 왜 매번 만나는 여자마다 그러냐? 친구는 허공에 담배 연기를 품으며 맞다. 너 그러면 이 여자 한번 만나볼래? 나도 얼마 전에 알겠는데 그냥 뭐 생각 없이 사는 여자 같기도 하고 뭐 남자는 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여자는 착하고 좋아. 그래?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설마 아줌마는 아니지? 에이 그럼 아무렴 너한테 아줌마를 소개해줄까? 일단 전화번호 이거 줄 테니까 생각 있으면 거기로 전화해봐.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셰프 소개로 전화번호를 받기는 했는데요. 많이 외로우시다고. 이거 초면에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성격이 잘 맞는다며 매주 만나 뜨거운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가초는 그녀와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가 하면 일정 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 한다며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가춘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자기, 나 사실 임신했어. 뭐? 임신? 요즘 너무 메스꺼워서 테스트 해보고 산부인과도 가봤는데 임신 초기래.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우리 아기 이름부터 지어야겠다. 자기도 참. 얼마 후 두 사람은 신혼 분위기에 젖어 곧 태어날 아이 이용품과 신혼 살림을 장만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가초는 아이까지 임신한 그녀가 본인과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를 바랬으나 아직까지도 저녁만 되면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이제 애도 낳아야 하고 하니까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때? 이제 우리 합칠 때도 되지 않았어? 아니야. 일단 아직은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가초는 그녀가 본인을 사랑하고는 있는 것 같으나 자꾸만 겉으로 맴돈 그녀가 궁금했는데 그녀를 지켜보던 장루인은 도대체 그녀가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춘의 여자친구 장루이의 핸드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장루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가춘은 그녀를 뒤따라가 담벼락 뒤에 숨어 그녀의 통화 내역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알았다고. 알았어. 곧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마.
뭐? 내가 매일 늦었어? 자기도 매일 집 비우고 안 들어오잖아. 그런데 왜 내가 조금 늦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끊어. 바로 들어갈게. 전화 통화를 마치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던 그녀를 막아선 가추는 창백한 얼굴로 이 뭐야? 당신 남편이 있어? 조금 전에 남편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자기가 오해한 거야. 얼마 후 가추는 루이가 유부녀이며 올해 5살이 된 아이도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그는 그녀에게 너 어쩜 그렇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를 만난 거야? 나를 엔조이로 생각한 거냐고? 아니야.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 사실 남편하고 정리하려고 결심하고 있었어. 제발 믿어줘.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바람에 자기하고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가추는 그녀가 울며 속사정을 털어놓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의 남편은 가정에 소홀하며 타도시로 출장 가는 시간이 많아 아내와 아이에게 관심 없이 남처럼 지낸 지가 상당히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루이에게 전화해 어디 있냐며 당장 들어오라고 해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가추는 훌쩍이는 그녀의 양어깨를 두 손으로 맞잡으며 자기가 그런 난 그런 줄은 몰랐지. 미안해. 미안해. (2018년 8월) 장로인은 울먹이며 가춘에게 자기야, 어쩌면 좋아. 남편이 절대로 이혼은 해줄 수 없대. 출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다 우리 아이 자기 호적에 올리지도 못할 것 같아. 뭐라고? 내 이 자식을 찾아갔어 그냥. 자기 그러지 말고 이참에 남편을 그냥 없애버리는 건 어때? 그 인간이 절대로 우리 잘 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우리 어떡해? 우리 아이는 또 어떡하고? 아이씨 미치겠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들은 계획을 세운 지 3개월이 지날 동안 기회를 잡지 못해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루이는 가춘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루이는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날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24일 루이는 남편에게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자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여보,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루이는 요리를 마친 뒤 찬장 아래 미리 갈아두었던 수면제 가루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요리에 가루를 부어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친정집에 맡겨두고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려 했던 남편은 아내가 준비해둔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음식을 먹는 척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던 루이가 돌아와 식탁 의자에 잠들어 있는 남편의 볼을 때리며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여보, 자기야, 자기야, 정신 좀 차려봐. 루이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조용히 핸드백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닫지 않고 현관문 아래 부분에 조그만 종이 상자를 받쳐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내연남 장가춘이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을 닫아두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탄광에서는 다이신 군이 출근을 하지 않자 걱정이 되어 그의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전화를 해보아도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신군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침대 위에서 저항 한번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현관문도 파손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분명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지만 의심이 가장 많이 가는 부인 루이의 핸드폰 기록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그녀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던 중 그날 유독 많은 통화를 했던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장가춘이라는 남성이었는데 장가춘 씨, 12월 24일 그날 어디에 있으셨어요? 저요? 저야 뭐 집에 있었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느 프로그램 보고 있으셨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영화를 봤죠, 영화. 영화 제목이 뭐더라? 경찰이 가촌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가촌은 조사실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말았는데 저도 그럴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요? 네, 루이가 임신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아이가 가춘 씨 아이가 맞는 건가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우리 애 때문에 사람도 죽였는데. 저희가 아내분, 아니 그 애인분 핸드폰 내역을 조사를 해봤는데 루이 씨하고 관련된 남성분이 한두 분이 아니셨습니다. 10여 명이에요. 저희도 지금 그분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하고 있던 차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부인께서 그들하고 성관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뭘 잘못하셨겠죠? 루이는 그럴 여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춘이 살인 혐의로 검거되고 살인을 교사한 장루이가 검거된 후 가춘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장루이는 살인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 생활하게 된 그녀는 2012년 감옥에서 딸을 낳았고 루이의 출산 소식을 들은 가춘은 본인이 죽더라도 자식은 훌륭하게 키워달라며 그녀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에 잠긴 가춘은 잠시만요. 사형 당하기 전에 부탁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검거될 때 와이프가 만나고 있던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루이가 낳은 딸하고 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입니다. 억울하게 죽더라도 자손을 남기고 싶은 게 이 애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2013년 가춘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유전자 검사 통지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관은 가춘이 수감되어 있는 방 창문을 두드리며 장가춘, 등기 왔어. 야, 얼마나 기다리던 유전자 검사 통지서인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기다리더니만. 에이, 어서 와서 통지서 확인해보게. 가춘이 유전자 검사서 봉투를 개봉하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 뭐야? 뭔데 그래? 가춘과 루이가 낳은 딸의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은 0%였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후 유예기간 동안 친자라도 확인하고 형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던 가춘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장가춘은 본인 자식도 아닌 아이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가춘의 사형은 집행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루이는 살아서 교도소에서 딸을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리량은 너무 기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편 여성이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었던 리량은 전 부인과의 상처를 최대한 빨리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데이트 어플에 가입해 새로운 결혼 상대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주 만에 참한 아가씨를 만날 수 있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량은 그녀와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하게 되었고 곧바로 결혼 증명서까지 발급을 받았는데 모든 서류는 제가 다 정리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으실 거예요. 결혼 증명서도 발급받았어요. 2013년 3월 두 사람은 사랑이 불타오르더니 만난 지 2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2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려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리량과 부인 홍아는 맞벌이 부부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기로 했는데 두 사람의 꿈은 시내 한복판에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리량은 부인 홍아와 외출할 때면 항상 절친이었던 혼자 살고 있는 친구 주구원을 불렀는데 자기야, 인사해. 여기는 나랑 아주 친한 친구 베프지. 구원이라고 해. 주구원. 반갑습니다. 말씀만 많이 들었지 직접 뵈니까 훨씬 더 미인이시네요. 혹시 주위에 좋은 친구분 있으시면 저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요? 아직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데요? 저요? 뭐 딱히 재수 씨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농담도 잘하셔. 리량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외출하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 주구원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퇴근할 때 말씀드리고 나왔잖아요. 지금요? 지금 어떡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퇴근했는데. 한참 식사를 하던 부인과 구원은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회사에 문제 생겼대? 아, 짜증나. 나는 회사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으니까 두 사람 식사하고 들어가. 나는 먼저 일어날게. 리량이 먼저 일어나고 두 사람만 남은 식당은 어색한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저 혹시 그 전기 오토바이 배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출퇴근하려면 멀어서 배워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럼 시간 되실 때 그 주전자 좀 주시겠어요? 구원은 그녀가 건네준 물병을 맞잡으며 실수로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어머! 구원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녀를 향해 일어서며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날 저녁 의도하지 않았던 스킨십으로 이상한 감정이 들었던 홍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남편보다 자상하고 재미있는 구원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리량 몰래 내연관계로 지내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부인 홍아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던 어느 날 나 불안해 죽겠어. 오늘도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하고 자전거 타는 거 연습한다고 하면 되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 이런 관계 힘들 것 같아. 그럼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그럼 어떡해? 주구원은 그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전기 자전거 연습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주구원은 화난 얼굴로 그럼 일단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마음이 진정될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다 일단 집으로 가자. 주구원은 그녀를 자전거 뒷좌석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구원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호수가 있는 언덕 아래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홍아는 자장이 뭐 하는 거야? 주구원은 홍아를 태운 전기 자전거를 몰고 호수로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연못 깊은 곳으로 자전거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주구원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녀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호수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주구원은 숨을 헐떡이며 호수 가장자리에 벌러덩 누워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리량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내가 걱정이 되어 수차례 전화를 해보았으나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10일 오후 4시경 리량은
경찰서로 달려가 아무래도 와이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돼요. 분명 회사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경찰은 리량과 함께 그녀가 퇴근하는 동선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리량은 경찰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여주며 이거 한번 보세요. 어제 저녁에 와이프가 보낸 문자예요. 경찰은 리량이 보여준 핸드폰 메시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보세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가는 길에 전기 자전거 연습 좀 하고 들어간다고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문자 보내기 전에 통화할 때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속삭이는 듯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경찰은 리량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녀의 핸드폰 마지막 위치와 핸드폰 통화 내역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던 중 연속으로 같은 번호가 3번 찍힌 번호를 바라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7458? 2013년 5월 11일 오전 7시 호수 주변을 조깅하고 있던 한 남학생이 연못에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올랐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얼마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녀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고인은 홍하였습니다. 경찰은 남편에게 부인 시신이 발견되었다며 연락을 했는데 오늘 아침 호수에서 운동하던 한 남성이 아내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운전 미숙으로 자전거를 타다 호수에 빠져 익사하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신원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영안실에 도착한 리량은 사망한 아내의 시신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 그러게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그놈이 저기 자전거 위험하다고 몇 번을.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아니, 뭐하러 그 위험한 걸 사줘가지고. 경찰은 영안실 바닥을 뒹굴고 통곡하고 있는 남편 리량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분을 삭히지 못한 그의 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형사님, 그런데 제 와이프가 사망했을 때 핸드폰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요? 핸드폰이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날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호수에 빠졌을 수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잠수부를 고용해서 핸드폰을 좀 찾아봐도 될까요? 그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다음 날 리량은 개인적인 사비 2,000위안을 지불하며 개인 잠수부를 고용해 부인 핸드폰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참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반장님, 그런데 사망한 여성분이 호수에서 익사했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호수 수심이 1m 20입니다. 홍아씨 신장이 1m 60인데 본인보다 얕은 수심에서 익사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타살일 가능성이 있는데
남편은 또 왜 그렇게 잠수부를 써가면서까지 와이프 핸드폰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경찰은 얼마 전 그녀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조사하던 중 발견했던 번호 7458번으로 전화해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은 주권이라는 남성의 전화번호였는데 여보세요. 저 경찰입니다. 홍아 씨라고 아시죠? 홍아 씨가 이 번호로 여러 번 통화를 했던데요. 저요? 이 사건 당일도 주구원 씨하고 통화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구원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매일 홍아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실수로 그녀가 탄 자전거를 놓치는 바람에 호수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때는 이미 늦어서 손을 쓸 수 없었고요. 익사했다고요? 네, 저는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어요. 후회하고 있지만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어요. 반장은 주곤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던지며 홍아 씨 신발 바닥에서 진흙이 발견됐습니다. 진욱이요? 그게 왜요? 홍아 씨 신발에 진흙이 묻어 있다는 것은 그녀가 호수 바닥을 딛고 일어서 있었다는 겁니다. 수심도 1m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건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 일부러 그녀를 익사시켰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어때요? 다른 알리바이라도 있습니까? 주구원은 조사실 테이블에 고개를 쳐박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은 2013년 3월 어느 날 리량은 주구원을 불러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너 요즘 도박장에서 다 빨렸다며? 돈 필요하지? 돈 빌려줄 거 아니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고 가자. 요즘 더 이상 돈 빌릴 것도 없다. 리량은 주구원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너 좋은 건수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볼래? 뭔데? 내가 얼마 전에 핸드폰 결혼정보 어플에서 작업해놓은 여자 하나가 있거든. 얘가 요즘 나한테 미쳐가지고 결혼을 하자 하니까 바로 결혼하재. 그런데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자마자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을 테니까 내가 그 여자를 죽여주기만 하면 돼. 뭐? 나보고 네 부인을 죽이라고? 이런 미친놈이. 리량은 홍아와 결혼 후 서둘러 2주 만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녀 몰래 여러 보험사에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보험금은 총 한화로 약 8억 원에 달했습니다. 리량은 주구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며 그를 설득했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구원은 리량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네 아내를 내가 일방적으로 죽이면 금방 걸리지 않을까? 아, 이런 멍청하기는. 내가 그런 계획도 안 세워놨을까 봐. 뭘? 어떻게 할 건데? 자, 봐. 내가 매번 아내하고 외출을 할 때마다
너를 부를 테니까 그녀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란 말이야. 그러다가 확신이 섰을 때 내가 자리를 비켜줄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내 아내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 그리고 내연 관계로 지내란 말이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타는 걸 알려준다고 해. 그렇게 하고 매일 부르란 말이야. 나는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호수에 빠져서 운전 미숙으로 죽은 사람처럼 하란 말이야. 어때? 감쪽같지? 이야, 정말 기가 막히다. 경찰은 남편 리량이 아내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병원 측을 상대로 사망 진단서를 빨리 발급해달라는 행동이 수상해 부인으로 들어있는 보험 내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 앞으로 고액의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편 리량을 소환했습니다. 리량은 경찰이 제시한 보험 관련 서류와 친구 주구원과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014년 1월 23일 강소성 상주시 법원은 리량과 주구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형은 2년 뒤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